신기하게도 레스토랑에서 음식 비주얼이 정말 중요하대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우리 뇌를 속이는 비밀이 숨어있죠. 저는 맛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음식 플레이팅은 단순히 꾸미는 게 아니라 예술이래요. 요리사들은 고기 자르는 법부터 소스 뿌리는 것까지 다 계산한대요. 케이크 데코나 장식용 토핑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니 대박이죠? 음식 비주얼이 맛과 품질에 대한 기대감을 바꿔버린대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예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 엉망으로 나온 음식은 손도 대기 싫잖아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깔끔한 플레이팅은 셰프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반대로 형편없는 플레이팅은 식사 경험을 망칠 수 있대요. 플레이팅은 접시 위 음식을, 프레젠테이션은 전체 비주얼을 뜻해요. 역사적으로도 음식 프레젠테이션은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죠. 맛보다 복잡한 구성으로 과시했다니 좀 아이러니해요. 고대 로마 연회에선 접시에 값비싼 진주를 넣기도 했다네요. 와, 음식에 진주라니. 맛은 없었을 것 같죠? 앞으로 레스토랑 가면 음식 비주얼을 더 자세히 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우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과학이었다니 신기하죠? 다음엔 또 어떤 숨겨진 음식 비밀을 찾아볼지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안 열리는 창문 본 적 있으세요? 매일 보면서도 왜 그런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죠? 신기한 게 종류도 엄청 많아요. 눈썹창, 육각형 창문 같은 특이한 것도 있고요. 여다지, 미다지, 채광창까지 다 창문이래요. 근데 왜 고정창이라는 게 있을까요? 환기도 안 되고 바람도 안 통하잖아요. 열리지도 않는 창문을 대체 왜 만드는 걸까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놀랐어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과 효율 때문이에요. 특히 고층 건물은 바람 압력 때문에 열리는 창문이 위험해요. 열리지 않아야 건물 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냉난방 에너지 효율도 훨씬 높아져요. 틈이 없으니까요. 또 소음 차단에도 엄청 효과적이라고 해요.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외부 공기를 아예 차단해버릴 수도 있고요. 열리는 창문은 보통 세시라는 프레임에 끼워지는데 고정창은 세시 없이 바로 벽에 고정되는 방식이 많아요.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다음에 창문 볼 때 어떤 창문인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매일 보는 창문에도 이렇게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가 치킨 라면이라는 거 아셨어요? 전 세계를 강타한 그 시작이 치킨 맛이었다니 진짜 신기하죠. 발명가 안도 모모후쿠시가 이걸 만들었대요. 1958년에 치킨 라면으로 처음 세상에 나왔다고 해요. 근데 왜 하필 치킨 맛이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놀랐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당시 일본에서 닭고기 수프는 아주 인기 있는 영양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도 씨는 치킨 맛 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게다가 면을 튀기는 방식 덕분에 장기 보존도 가능했고요. 진짜 천재적이지 않나요? 맛과 실용성을 다 잡은 거죠. 그리고 1960년대에는 미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닛신푸드가 미국 지사를 세울 정도였다니 대단하죠. 1971년에는 컵누들까지 나왔어요. 최초의 컵라면이죠.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간편함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인스턴트 라면을 즐기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라면 이 모든 인스턴트 면을 뜻하는 말이 됐대요. 이거 진짜 알면 알수록 신기한 라면의 세계 아닌가요? 다음번에 라면 먹을 때 이 모든 이야기가 떠오를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기한 이야기 또 들고 올게요.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뭔지 아세요? 정말 신기하죠? 난방 시스템부터 산업 자동화까지 우리 주변에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처음엔 단순한 밸브인 줄 알았는데 훨씬 똑똑하더라고요. 전기로 코일에 자기장을 만들어서 유체 흐름을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자기장이 플런저를 끌어당겨 밸브를 열고 닫는 게 진짜 신기하죠? 전류 강도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에 저도 놀랐어요. 자기장 세기와 조절 방식도 제각각 다르고요. 다루는 유체에 따라 달라야 하니 당연한 거겠죠? 선형 플런저, 회전식 암 등 작동 메커니즘도 다양해요. 2개 이상의 포트로 흐름을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여러 개를 모아 매니폴드에 장착하기도 한데요. 엄청나죠? 밸브 내부엔 스풀 밸브나 포피 스타일 밸브가 들어있어요. 간단한 건 스프링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고 복잡한 건 코일이 여러 개죠. 비례 밸브는 전류 변화로 유량까지 제어하며 밸브 위치를 조절해요. 이게 유체 동력 장치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 쓰인다니 대단하죠? 솔레노이드 밸브는 유체공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어 요소래요. 흐름을 차단, 해제, 분배하고 심지어 정량 조절까지 해줘요.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다음번에 주변에서 이런 밸브를 보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일상 속 숨겨진 과학 정말 흥미롭죠? 만년필 잉크 채우는 방법이 여러 개라는 거 아셨어요? 저는 카트리지 넣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예전엔 잉크통에 찍어 쓰는 딥펜 방식이었대요. 너무 불편해서 잉크 저장 공간을 만든 게 만년필의 시작이죠. 초기엔 스포이드나 주사기로 잉크를 넣었대요. 정말 번거로웠을 거예요. 손에 잉크 묻히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잉크 채울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때 등장한 게 피스톤 같은 내부 충전 메커니즘이에요. 펜 자체에 잉크를 빨아들이는 기능이 생긴 거죠. 중력과 모세관 현상으로 잉크가 종이로 흘러나온대요.
과학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복잡하다 느낀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바로 잉크 카트리지가 여기서 탄생했어요. 대박이죠? 미리 채워진 잉크통을 그냥 갈아 끼우면 끝이에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 다 사람들의 귀찮음 때문이에요. 더 편하게 쓰고 싶은 욕구가 만년필을 발전시킨 거죠. 잉크 채우기 귀찮아서 발명된 카트리지가 지금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쳤어요. 매일 쓰는 물건에도 이런 숨겨진 역사가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다음에 만년필 보면 이 복잡한 진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오늘 꿀팁은 여기까지. 또 재미있는 사실 들고 올게요. 전화기는 벨이 발명했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전화기 발명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탈리아 이민자 안토니오 메우치는 1850년대에 음성통신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는 이 장치를 텔레트로포노라 불렀죠. 하지만 특허 유지 비용이 없어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독일의 필립 라이스도 1860년대에 전화기라는 장치를 개발했죠. 이 장치는 음악은 보냈지만 명확한 음성 전달은 어려웠다고 해요. 미국의 엘리샤 그레이도 벨과 거의 동시에 전화기를 발명했어요. 그는 1876년 2월 14일 벨보다 몇 시간 늦게 특허 신청서를 냈죠. 신기하게도 벨의 특허 신청서가 먼저 접수된 거예요. 이 우연이 전화기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벨은 특허를 획득하고 전화기의 아버지로 불리게 됐어요. 하지만 그 후 수많은 소송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벨의 회사 ATT는 소송에서 승리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렸어요.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발명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 천재들의 노력이 모여 전화기가 탄생한 거예요. 저도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벨 혼자만의 발명이 아니었다니. 더 놀라운 건 메우치는 2002년에야 미국 의회에서 공로를 인정받았어요. 수십 년이 지나서야 진정한 발명가로 인정된 거죠. 다음에 전화기를 볼 때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주세요. 위스키가 원래 투명하다는 사실 아셨어요? 우리가 아는 황금빛 갈색은 나중에 생기는 색깔이라는 거죠. 저도 놀랐는데 그럼 그 색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나무통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위스키는 주로 구운 화이트 오크 통에서 숙성돼요. 이 구운 오크가 위스키에 독특한 풍미와 색을 입히는 핵심이에요. 오크 안의 성분들이 위스키랑 만나면서 마법을 부리는 거죠. 바닐라, 카라멜 같은 향도 이 오크통에서 나온다고 해요. 더 신기한 건 이 오크통이 한 번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트, 럼, 쉐리 와인 숙성에 쓰였던 통을 재활용하기도 한대요. 그럼 그 통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맛과 색이 위스키에 더해지는 거죠. 와, 진짜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인 과정이지 않나요? 그래서 위스키마다 색깔도 다르고 맛도 미묘하게 다른 거였어요. 숙성 기간과 통이 종류가 위스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죠. 신기한 게 곡물 발효, 증류, 나무통 숙성은 위스키의 공통점이에요. 전 세계 위스키가 다 이걸 따른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다음번에 위스키 드실 때 색깔이랑 향을 한번 자세히 느껴보세요. 투명했던 술이 오크통을 만나 어떤 마법을 부렸을지 상상해보는 거죠. 진짜 아는 만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위스키 TMI는 여기까지. 다음엔 또 어떤 신기한 걸 찾아볼까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유리컵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유리가 진짜 많다는 거 아셨어요? 창문도 유리, 병도 유리, 심지어 안경도 유리죠. 그런데 이 유리가 사실은 비결정성 고체라는 거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결정 구조가 없는 고체라는 거죠. 신기하죠? 그리고 유리하면 투명함이 딱 떠오르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더라고요. 창문이나 식기, 그리고 중요한 관악기기에도 필수고요. 우리가 유리잔이라고 부르는 그 컵도 돋보기 안경도 이름에 유리가 들어가요. 유리는 보통 녹인 걸 빠르게 식혀서 만드는데요. 화산 유리처럼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흑요석이 대표적이죠. 이 흑요석은 심지어 석기 시대부터 화살촉이나 칼로 쓰였대요. 유리 제조는 무려 기원전 36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됐다고 추정된대요. 가장 오래된 유리 유물은 구슬인데 금속 작업하다가 우연히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대요. 유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그릇으로 많이 쓰였죠. 오늘날 만들어지는 유리의 90% 정도는 소다라임 유리래요. 실리카가 70%나 들어간대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금속염을 넣으면 색깔도 입힐 수 있고 에나멜로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되는 이유죠. 그리고 유리의 빛을 굴절시키고 반사하는 성질 덕분에 광섬유에도 쓰인답니다. 유리, 진짜 알면 알수록 신기한 재료 아닌가요? 여러분, 대형 박물관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엄청난 로제타 스톤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한지 다들 아시나요? 사실 이 돌이 발견되기 전까지 고대 이집트 문자는 아무도 해독할 수 없었대요. 진짜 신기한 게요. 이 돌에는 3가지 언어로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위에는 상형 문자, 중간엔 이집트 민중 문자, 그리고 아래엔 고대 그리스어죠.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덕분에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1799년 이집트에서 프랑스 군인이 우연히 발견했대요. 그때까지 건물 재료로 쓰이고 있었다니 보물인 줄도 몰랐겠죠. 이후 영국이 프랑스와 전쟁에서 이기고 이 돌을 가져갔어요. 그때부터 대형 박물관에서 계속 전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이 없었다면 고대 이집트의 신비는 영원히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대 문명의 목소리를 잃어버릴 뻔했죠.
하지만 이 로제타 스톤 덕분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정말 단 하나의 돌이 역사를 바꾼 거죠. 다음에 대형박물관 가시면 이 돌을 꼭 다시 봐보세요. 발견 당시에도 이집트어 해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대요. 유럽 학자들이 이걸 복사해서 연구하느라 바빴다고 하네요. 이 돌 하나로 고대 이집트의 모든 것이 밝혀진 셈이죠. 진정한 역사의 열쇠 로제타 스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다들 아시죠? 이 건물이 20세기 건축의 걸작으로 불리는 이유 저도 최근에 알고 정말 놀랐어요. 1957년 덴마크 건축가 욘 우촌의 디자인이 국제 공모전에서 당선되었죠. 당시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이 디자인으로 건축을 승인했어요. 하지만 이 멋진 건물의 탄생 비화는 생각보다 훨씬 드라마틱합니다. 사실 처음 예상했던 비용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들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건축 비용과 일정이 계속 초과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설계자인 욘 우초는 프로젝트에서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 건축팀이 마무리 작업을 맡아 1973년에 드디어 완공되었죠. 무려 16년이 걸린 대장정이었어요. 이 건물은 시드니 하버의 베넬롱 포인트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드니 코브와 팜 코브 사이에 딱 자리 잡고 있죠. 바로 옆에는 로열 보테닉 가든과 시드니 하버 브릿지도 있어요. 이곳에서 매년 1800회 이상의 공연이 열리고 14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해요.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극단,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많은 단체들이 공연을 합니다. 정말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넘어선 역사적인 건축물이죠. 알고 보니 이런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거였어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보면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건축가의 꿈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긴 곳이랍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 게 많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올게요.